자, 우리 보건행정 강의, 기초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자, 보건행정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방역직이나 이제 보건복지부 또는 뭐 서울이든 경기도 보건직, 그 다음에 또 우리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 중에서 1권 파트만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이 보건학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들어가고, 자, 우리 특히 보건행정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건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보건직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자, 보건직은 시험 과목이 공중보건 보건행정에다가 이제 공통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 시험 못 봐서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보다는 영어에서 다른 거 점수 다 높게 나왔는데 영어에서 꽈락 나왔어요. 또는 영어 점수에서 너무 많이 깎아먹었어요. 이 케이스가 사실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5과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배분, 내가 실력을 균등하게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내가 높여도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에서 그 부족한 점수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하냐면,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된다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저는 강의를 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의 문제들, 그 이론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암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요령까지도 제가 접근을 해서 최대한 공중보건 보건행정에서 만점을 이제 노리고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보통은 90점, 95점 이상은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격할 때 부족한 점수가 여기에서 채워져서 합격선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보건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격 수기를 쭉 보다 보면은 되게 좀 위화감 아니면 좀 자괴감, 그러니까 좀 그런 기분 들지 않아요? 뭐 직장 병행하면서 3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뭐 가산점 없이 5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아니 다 왜 그래? 그쵸?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그 친구들 다 진짜예요. 근데 10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 2~3명이에요. 뭐 특히 보건직에서. 기술직은 솔직히 가능해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 그 다음에 생물, 의료법규이기 때문에 과목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단기간 합격이 가능한데, 보건직 같은 경우는 사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합격하는 경우보다는 실제 제가 많은 수험생들을 이제 만나보면은 거의 대부분 한 2년 정도 걸리는 케이스가 가장 많았어요. 2년 정도 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1년 안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작년 실강생 중에서 올해 6월 달에 서울시 시험 보고 합격한 친구가 8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합격할 수도 있고, 내가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내가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이랑 굳이 비교하실 필요는 없고, 나의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데, 대신 중요한 거 시작하는 타이밍에 목표를 어디다 둘 거냐는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2년 10월 시험을 합격할 거다. 안 드는 사람은 뭐야? 합격 안 할 거야?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2023년에 합격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쵸? 무조건 목표는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험을 목표로 두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8월 달에 시작하고 있지만, 뭐 이걸 동영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월에 시작할 수도 있고, 10월에 시작할 수도 있고, 12월이나 아니면 2022년 1월에 시작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시작하든지 간에 나에게 내 앞에 있는 가장 빠른 시험을 내가 합격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려면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나는 이제 한 10개월 정도 있으니까 난 좀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아니죠. 10개월 동안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빠른 시험을 내가 합격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되, 만약에 그 다음 시험에 안 됐다, 또는 지난 시험에서 안 되고 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내 자리가 아니었을 뿐이고, 내가 다시 준비한다면 다시 또 내 앞에 있는 시험을 목표로 해서 무조건 준비를 하시면 돼요. 대신 전제는 뭐냐면,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그 베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공부를 쭉 하다가 떨어지면,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시험을 1년 더 준비할까? 아니면 취업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순간 합격이랑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내 미래가 돼요. 진짜로. 이건 제가 기본이론, 이제 공중보건 기본이론 할 때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뭔지 되게 중요해요. 살면서. 이건 제가 진짜 살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거여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삼신할머니 얘기를 아마 한 번 더 할 건데,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 줄 때,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하면 아들을 점지해 주고요. 딸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하면 딸을 점지해 준대요. 바라는 건 똑같았어요. 그렇죠? 아들 낳으면 안 된다라는 건 딸 낳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합격을 생각하고 있느냐, 불합격을 생각하고 있느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는 떨어진다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내가 떨어질 걸 이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격하겠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나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 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연습을 하면 좋냐면, 합격! 이러면은 너무 그 추상적이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냐면, 합격한 다음에 뭐 해야지? 나 합격한 다음에 출근하면은 퇴근한 다음에 무슨 취미 해야지? 합격한 다음에 집은 어디다 얻어야지? 합격한 다음에 출퇴근은 뭐로 해야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발령받기 전에 어디 여행 갔다 와야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정말 많은 우리 합격생 여러분들 합격수기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하나의 자랑 중에 하나가, 제 수업을 들은 많은 합격생들이 찾아와요. 저를 보러. 전라도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자마자 저를 보러 와줬어요. 되게 많이 와줬고, 그게 뭐냐면, 그 친구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수업 때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합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라. 그 다음에 합격생이 오면은 제가 이제 요 근처에 둘러보면 갈만한 식당이 여기 빕스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빕스를 데려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더니,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나도 꼭 합격해서 교수님이랑 빕스 가야지를 자기 이렇게 목표로 잡아놓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저한테 와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드디어 여기에 왔어라는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가 이런 마인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했을 때, 그거를 정말 집중해서 실천한 친구들. 그래서 정말 그러면 합격한 다음에 나 어디 유럽 여행 갈 거 계획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남학생은 그 친구도 그 책 앞에다가 자기가 가서 일하고 싶은 그 지역 보건소나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추적해서 붙여놓고 매일 거기 출근하는 상상하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만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합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합격할 것 같으니까. 하나라도 더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면 합격할 것 같으니까.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 본다고 되겠어? 이거 하나 더 본다고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할 때, 특히 제가 이제 보건행정에서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이유는, 보건직 수험생들이 과목이 너무 여러가지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여러분들이 딱 그런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극복하기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직 수험생들한테만 먼저 이런 얘기를 했고, 요번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작년에 이제 보건직 실강 듣고 올해 서울시 합격을 한 친구 같은 경우도, 그 친구는 11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오기 전에 기본 이론을 이제 영상으로 제 거를 듣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할 때부터 실강을 와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에 이제 저 와서 합격자 영상 촬영하고 저랑 이제 또 식당 가려고 이렇게 합격생 2명 같이 올 건데, 그 친구가 너무 인상이 깊었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수업에.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제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적극적이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막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예요? 뭐 같아요? 막 얘기하면 이 친구는 계속 큰 소리로 대답해. 다 틀려. 그 빵 터져요. 말도 안 되지. 야단치고 해요. 계속 얘기해. 문제풀이는 계속 얘기해. 그렇게 해서 심화이론,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끝나고 모의고사를 하는데 요것 봐라.
웬만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쯤부터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친구가 이제 지역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울을 볼까 부산을 볼까 고민을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너는 정말 될 것 같으니까 너 이 정도면 된다. 그러니까 어디 살고 싶냐 했더니 서울 살고 싶대. 서울 봐라.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산에 합격을 했는데 난 부산에 살기 싫어. 그럼 어떡해. 내가 살고 싶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서울로 보라고 저는 조언을 해줬고 이 친구 서울에서 바로 붙었어요. 합격을 해서 이제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8개월 동안 국어, 영어, 한국사까지 해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모든 수업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답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많이 하는 게 왜 되게 좋은 사례여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틀렸어. 창피하지. 안 잊어버려요. 했는데 또 틀렸어. 아, 또 틀렸네? 안 잊어버려요. 했는데 맞췄어. 아, 기분 좋네?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질 때 아, 몰라도 돼. 당연히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틀린 거라도 계속 얘기해요. 얘기하다 보면은 좀 더 내 걸로 되어가는 그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에 좀 더 참여를 하면은 훨씬 더 합격을 빨리 당길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설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목도 많고 수험 기간이 이미 길게 오신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시작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상황에 있지만 어쨌든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수를 반드시 보건행정에서 메꾸자. 그래서 보건행정은 꼭 여러분이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저는 강의를 할 거고 최선을 다할 거고 여러분들도 정말 보건행정에서는 100점을 맞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한번 들으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다 그랬어. 기본 이론이 끝났어.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심화 이론이 끝났어. 모르겠어요. 다 컴플레인이에요. 저 계속 모르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단원별 문제풀이가 끝나요. 할만한데? 모의고사를 풀어요? 좀 더 할만한데? 시험 보고 오면은 보건행정이 훨씬 쉬웠어요. 다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건행정 역시 공중보건만큼이나 반복이 중요하고 반복을 통해서 이해를 높였을 때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해만 높이고 나면은 외울 게 별로 없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중보건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처음 들을 때는 정말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8월 달에 기초이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4주 기초 8월 달에 4주 동안 요 기초이론 수업이 들어갈 건데 아마 보건행정은 4주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3주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자, 그리고 기본이론은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에 10주 코스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0주 정도 해서 기본 이론에서 기초 이론은 정말 용어 정리 정도,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하는 거고 기본 이론에서는 A부터 Z까지 정말 빠짐없이 샅샅이 보건행정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고 심화 이론에서는 6주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심화 이론은 이제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시험 문제에 빈출되는 것들, 그 다음에 심화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런 게 출제가 됐었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최신 경향을 좀 반영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에 대한 완성이 끝나고 나면은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의 실제 이론을 문제에 접목하는,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지 사실은 이해가 돼요. 사실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은 이해는 다 돼요. 근데 외울 게 많아서 계속 오래 걸리는 거고 보건행정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계속 봤는데 얘기를 들을 땐 알겠는데 돌아서면 모르겠고 얘기를 들을 땐 알겠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모르겠고 그게 반복이 되다가 단원별로 문제를 풀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접목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눈에 딱딱 들어와서 문제가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12주간 진행이 되고 4월 달에 이제 4주 동안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연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5월에 이제 파이널 특강으로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고 보건행정도 문제
그냥 유형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건데 기본 개념인데 공중보건에 대한 공중보건과 관련된 그러니까 행정 조직에서의 어떤 행정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실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들로 어떻게 적용되는 게 행정인지를 찾는 문제들에서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돼 있어야지 이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즘은. 그 다음에 제도가 되게 많아요. 보건행정에 들어가면 행정이니까 어떤 무슨 모형, 무슨 제도, 그다음에 무슨 기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넣어놓고 이게 어떤 제도에 해당하느냐, 어떤 기법에 해당하느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 어떤 모형에 해당하느냐. 근데 이제 꼭 얘네들 이렇게 세트로 묶여있죠. 여러 가지가 하나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국 제도에 대한 이해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예산 제도의 유형인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들에 해당이 되는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이름,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모형이 있고, 모형에 대해서 쭉 얘는 이런 모형,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최종 모형은 이런 거, 합리 모형은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해놓고 얘네들을 선택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에 딸린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얘네들을 구분해내는 그러한 문제들이 대부분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자, 지금은 우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자, 이론을 쭉 보고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을 다시 가지게 될 거고요. 자, 보건행정의 기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행정학에서도 우리 공중보건에서 했던 뭐 1차 보건의료라던가 양질의 보건의료라던가 건강과 질병 요게 보건행정에도 똑같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두 과목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고 기초이론에서는 이제 그 내용은 공중보건에서 했기 때문에 보건행정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행정이라는 개념, 행정이 뭐냐? 자, 행정은 누가 하는 걸까요? 행정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뭐 행정 업무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건행정에서 보는 행정이라는 단어는 정부가 주체가 돼서 하는 어떤 활동을 행정이라고 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으면 돼요. 그럼 정부가 뭘 위한 행정을 할까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어떤 그 경영을 해야 되겠죠. 정부가 하는 경영을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행정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행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공익을 지향한다, 공공의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을 행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 국방, 치안, 교육, 교통, 환경 이런 것들 다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활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게 되고요. 자,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활동들이 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기관도 관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뭐 국가가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분배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 분배, 공급, 분배하는 활동들이다. 자, 행정은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 협력적인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정부 혼자서 오로지 다 하진 않아요.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민간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이 정부가 독점하는 것만은 아니고 준정부 기관도 있고 민간 기관과의 협력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 과정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자, 행정에서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만들 거고 정책을 집행하려면 자원이 들어가야겠죠. 재정을 투입하고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죠. 자, 그 과정에서 서비스를 이제 생산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 국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행정에서는. 자, 행정의 운영, 그래서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4가지를 살펴본 거고, 행정의 운영 원리, 행정은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
운영 원리가 나오는데 관리하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기획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조직, 수행, 통제 과정이 들어간다 해서 행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먼저 관리 과정이 나오는데 관리를 한다는 거죠. 뭘 관리할까요?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관리하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서 행정활동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정을 행정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관리 과정은 행정의 어떤 단계라기보다는 행정 자체를 하나의 관리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사결정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에서 그러면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중에서 뭔가 골라야 되고 그럴 때 항상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이냐, 모든 순간이 의사결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안들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을 의사결정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끊임없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기획, 조직, 그리고 수행, 통제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기획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뭘 할까?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할까? 이걸 계획하는 게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동을 하기 전에 뭘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을 해야 돼요. 앞으로 미래 전망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자. 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기획 과정은 전제를 세운다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이럴 것이야 라는 전제를 세우고 거기에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계획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조직 과정은 그럼 목표가 세워지고 이제 계획이 쭉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분업 체계.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만들자라는 것을 조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행 과정은 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실제 행동을 추진하는 과정을 수행 과정이라고 하고 통제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평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제. 그래서 통제는 조직 활동을 감시하는 것,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제라고 해요. 공중보건에 비해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바로 전에 공중보건 수업을 하고 행정을 하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공중보건은 뭔가 딱딱 떨어졌는데 얘는 딱딱 떨어지지도 않고 추상적인 것 같고 행정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그래서 더욱더 반복이 필요한 과목이고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뭐 그 조직 원리라던가 또는 뭐 행정의 어떤 발달 배경이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학 원론을 공부하고 나면은 요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요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넣어놓고 요거는 어떤 과정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데 사실 운영 원리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 행정 과정, 그래서 관리 과정이라고도 했던 게 행정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귤릭이라는 학자가 포스콥이라는 이제 단어로 해서 그 행정의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관리 과정이라고도 하고 행정의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우선은 요거를 포커스로 보시면 돼요. 요 개념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행정의 과정은 포스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포스콥은 앞에 영어 약자 따서 얘기한 거죠. 기획, 조직, 인사지휘, 조정, 보고, 예산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정활동에서 요게 쭉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럼 기획이니까 항상 뭐 할지 결정하는 게 기획이라고 했어요. 기획은 항상 우리 뭘 하자 라는 걸 결정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의 준비 활동과 집행 전략을 기획이라고 해요. 사전 준비 전략. 우리가 뭘 할지 전략을 세우고 뭘 집행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획을 먼저 한 다음에 기획을 했어요. 전략을 짰어요. 계획을 짰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앞에서 한번 나왔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과정에서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 우리 조직 구조를 이런 피라미드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쪼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조직이라고 하면 돼요. 자, 조직을 해서 조직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인사, 스태핑,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는 뭐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예요? 아니죠. 뭐 하는 거죠? 사람을 배치하는 게 인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직 내에 인력을 임용하고 배치하는 것,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을 집어넣을지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인사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인사를 하고요. 자, 인사를 해서 사람들이 배치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업무를 지시를 내려야 되겠죠. 지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침을 내리는 과정을 지휘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휘를 하면서 조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조정은 뒤로 갈수록 조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조정의 원리, 조정,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럼 이 조직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가 있겠죠. 공동의 목표. 나의 목표가 다 다를지라도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공동 목표는 있을 거예요. 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를 좀 통일시키고 싶은 거예요.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보자.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것. 그래서 행동 통일을 이룩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사람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걸 조정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보고 예산은 뭐? 보고하고 예산 짜는 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귤릭의 포스콥,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이고, 이 귤릭의 포스콥에서 행정과정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다음 중 귤릭의 포스콥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또는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여기에 이제 꼭 있을 것 같지만 없는 게 통제. 보통 통제, 평가 단계여서 보통 행정과정에 다른 학자들이 얘기한 건 거의 들어가는데, 귤릭의 포스콥에는 통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귤릭의 포스콥 과정 중에서 정해진 목표나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활동과 집행 전략을 의미하는 전략을 세우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기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또는 이런 것들 다 크로스로 매칭해 놓고 잘못된 설명 골라라, 옳은 설명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자, 이제 페이유리라는 학자가 POCCC 이렇게 또 기획의 과정을 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기획의 과정은 이 정도로 봐요.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그래서 이제 포스콥에만 통제가 없다라는 걸 조금 인지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기획은 항상 내가 뭘 할지 결정하는 거다라고 했죠. 의미는 같아요. 자, 조직은 이제 이 페이율에서는 인사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직 안에 이제 그 조직을 만드는 것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업무를 하기에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을 조직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조직원들에게 지휘를 내리는 것, 지휘.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항상 행동의 통일. 구성원들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통일. 그래서 행동을 통일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건 조정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행동을 결집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행동의 통일을 하도록 한다. 이런 표현이 다 조정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통제는 항상 평가라고 했어요. 평가 및 평가 결과를 피드백, 환류하는 과정을 통제라고 해요. 그래서 페이율의 POCCC 과정, 그래서 행정의 과정을 두 가지를 더 살펴봤고, 자, 다음 이제 이거는 행정학 원론에서 얘기하는 행정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럼 우리는 행정학 원론을 행정직을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보건행정 시험을 보는 거니까 보건행정에 대한 걸 따로 또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너무 빈출 문제고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정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보건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공공성 및 사회성, 봉사성, 교육성 및 조장성, 그리고 과학성 및 기술성, 이렇게 1, 2, 3, 4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공공성 및 사회성 같은 의미예요. 공공성이나 사회성, 봉사성, 교육성 및 조장성 둘이 같은 의미고, 과학성 및 기술성까지 해서 네 가지의 특성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선 시험 문제로는 거의 대부분 다음 중 보건행정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공공성, 2. 사회성, 3. 봉사성, 4. 규제성.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닌 걸 넣거나, 그 다음에 다 연결해요. 1. 봉사성, 공공성, 사회성, 교육성. 2. 기술성, 과학성, 조장성, 규제성. 이런 식으로 아닌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뭐 틀린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출제가 되고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다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는 설명을 써놓고 자 이러한 특성은 보건행정의 어떤 특성에 해당하느냐 이런 문제를 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공공성, 사회성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고요. 항상 공공성, 사회성이 나오면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모두를 위한 거.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것. 누구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행정을 공공성, 사회성의 특성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건행정은 공공의 복지, 사회 구성원 전체, 집단적인 건강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체의 건강 향상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사회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공성과 사회성,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보건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사회 구성원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성 및 사회성의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봉사성은 봉사라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념이에요.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며 간섭하는 것을 봉사행정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경찰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성격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 막 옛날 영화 중세시대 영화나 막 그런 거 이렇게 그 전에 거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별로 개입을 하지 않아요. 언제 개입을 했냐면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개입을 했어요. 그거를 경찰국가의 그러니까 그 행정국가가 경찰국가의 개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경찰이랑 언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오겠어요? 안 올 수도 있겠지. 내가 살다가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이 오죠.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굳이 나를 와서 지켜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게 경찰이에요. 옛날의 국가는 경찰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 질병에 걸리든 삶이 피폐하든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뒀다가 정말 뭐 국가 재난 상태, 가뭄이 너무 심하거나 그럴 때 뭔가 궁일미를 풀거나 이런 식의 간섭만 했을 뿐이지 미리미리 잘 살게끔 와서 들여다보고 도와주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미리미리 건강관리하도록 안 했잖아요. 그러한 국가를 경찰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 경찰국가였는데 지금은 복지국가로 성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 건강보험료 여러분들 보험료 내요 안 내요? 건강보험료 엄마 아빠가 내고 있잖아. 그쵸? 내가 안 내면은. 그쵸? 그거 나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왜 나더러 돈을 내래? 너 나중에 아플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 그래서 강제로 우선 돈을 내봐. 너 아플 때 나중에 그걸로 보장해줄게. 이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이게 복지국가예요. 뭐 아까 그 영국 같은 나라는 세금을 월급의 한 40%를 세금으로 띄어가요. 어떻게 내 월급에 40%를 띄어간대. 대신 그 돈 가지고 너 아파? 공짜로 무상으로 치료해줄게. 교육 무상으로 다 해줄게. 뭐 실직했어? 실업급여 다 줄게. 그 돈 띄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뭔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고 그 복지국가에서 하는 국가의 행동을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귀찮지만 돈을 걷어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필요한 사람 찾아가지고 또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을 봉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했어요. 문제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하러 출동을 하는 경찰처럼 굴었지만 지금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간섭해서 봉사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봉사성의 특성을 가지게 돼요. 자, 보건행정은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봉사행정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교육성 및 조장성. 자, 보건행정은 행정 중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 보건행정이겠죠. 보건이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보건의료 시스템, 병원에 대한 체계,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아무리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내 건강관리 안 하고 죽어라 술을 마셔야 되고 담배를 주고 장창 피워대면 내가 건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할 수 없겠죠. 결국은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행정이 보건행정이다. 그래서 정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자, 건강검진 받으러 오세요. 금연하세요. 뭐 관리하세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따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국민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도록 조장을 해줘야 된다.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하도록 조장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조장. 이거 여기서는 조정이라고 그러면 틀려요. 조정성이라고 하면 틀려요.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하도록. 그래서 조장행정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답으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조정성이라는 표현으로 오답을 정말 많이 내요. 헷갈리라고. 근데 조정 아니고 조장성이라는 거. 그래서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다. 그래서 교육성, 조장성. 자, 그다음에 과학성 및 기술성. 보건행정은 특히나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행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예방접종 하나를 맞더라도 전문적으로 훈련된 의료인에게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예방접종 약을 개발하는 과정도 다 과학과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행정이다. 과학성과 기술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건행정의 특성 크게 네 가지 뭐가 있어요? 공공성 및 사회성, 또 봉사성, 또 교육성 및 조장성, 또 과학성 및 기술성,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보건행정의 이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너무 재미없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뒤로 가면 좀 더 재밌어요. 보건행정은 초반보다 뒤에가 더 재밌어요. 자, 보건행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을 베이스에 깔고 행정이 펼쳐져야 돼요. 행정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형평성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형평성이에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어떻게 내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보험료를 낼까요? 아니죠. 월급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보험료도 많이 내고요. 월급이 적은 사람, 수입이 적은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도 적게 내요. 근데 병원에 갔을 때 건강보험 보장 혜택은 어떻게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똑같은 비용으로 혜택을 받아요. 이러한 것을 형평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게 이게 뒤에 사회부장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세금을 낼 때 소득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내죠. 재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내잖아요. 이런 것들은 형평성, 공평성의 개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런 복지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내가 주차 위반을 해도 32,000원 내고요. 저기 이재용 회장님이 주차 위반을 해도 32,000원 내요. 어때요, 여러분? 타당해요? 형평성에 맞다고 느껴져요? 아니에요? 똑같이 주차 위반했으니까 똑같이 내야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유럽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런 범칙금도 소득 대비해요. 그래서 예전에 노키아라는 그 휴대폰 회사 부회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과속을 해가지고 범칙금으로 1억을 냈어요. 우리는 어떻게 1억을 낼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보기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 몇 조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32,000원이 돈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 32,000원은 너무너무 큰 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형평성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마다 약간의 이제 문화 차이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해온 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보험료나 이런 것들 세금이나 납부할 때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비슷하게 되게 하는 것을 형평성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사회 계층, 소득 수준 간의 불평등, 건강 수준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강조가 된다. 그래서 자, 만약에 보험료를 이렇게 소득 대비로 부과하지 않으면 돈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거고요. 그럼 보험료를 못 내서 보험 적용을 받기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건강상에도 불평등이 생기겠죠. 소득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능률성, 효율성, 능률성이라고 하면 항상 투입 대비 산출, 인풋분의 아웃풋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노력,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인풋, 투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 대비 성과가 얼마나 되느냐, 산출을 보는 게 능률성이에요. 그래서 자원은, 보건의료 자원은 어차피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능률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 정말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산출물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보통은 이제 뭐 얼마나 많은 보건의료에 대한 이용량이라던가 또는 건강 수준의 회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더 보면 형평성과 능률성.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은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효율성을 추구하면은 형평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저기 농촌에 가면은 사람도 별로 없어. 인구가 너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의료기관 하나 만들어 놔봤자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자원이 되게 낭비 같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농어촌 지역에다가 의료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형평성 부분에서 어때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 사람들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건행정은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항상 이제 갭이 존재하는데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러면은 형평성과 효율성 중에서. 형평성이 당연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거고 공공의 복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건정책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효과성. 자, 효과성에서는 소망스러운 상태, 정책 목표 달성 이 두 단어만 기억해도 웬만하면 여기서 이 효과성으로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춰요. 보건행정 이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효과성이랑 대응성이었어요. 지금까지 제일 나머지들도 출제가 되지만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효과성, 대응성인데 효과성은 소망스러운 상태, 내가 원한 것, 의도하거나 기대한 것과 같은 소망스러운 상태, 나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합격하게 만들어주는 공부 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공부 방법에 효과가 있었다라면은 합격할 거예요. 100점 맞을 거예요. 이런 것들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행정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소망스러운 상태, 목표 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자, 보건행정은 당연히 효과성 전제 하에 집행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공부는 당연히 합격을 전제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합격하지 못할 거면 뭐하러 공부해? 그렇죠? 여러분 합격을 전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보건행정은 효과성의 전제하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효과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정책이 성공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접근성. 자, 여러분들 지역에 보건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 당연히 있죠. 시군구마다 다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보건소에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가는 길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건과 관련된 사업은 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와서 검사를 하고 와서 교육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은 필요한 서비스,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고 접근성이 높아져야지 결국은 행정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된다. 접근성의 특징. 자, 다음에 대응성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자, 대응성은 국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잘 대응했느냐.
라는 개념이에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 그들의 요구에 잘 맞춰주는 행정을 펼쳤느냐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정책 수혜자의 요구, 기대,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대처했느냐의 개념을 대응성이라고 설명을 해요. 대응성에 대한 개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다음 마지막 민주성 및 참여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현대 복지국가에서 정책 성공에 대한 것을 이제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민주적이었느냐,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민주적이었느냐, 국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성은 여론이나 국민의 참여 확대, 여론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했느냐, 국민들의 의사를 고려했느냐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여론을 얼마나 반영했느냐라는 개념이고, 참여성은 실제 수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 라는 것들까지 묶어서 참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민주성 및 참여성도 중요한 이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건행정의 이념을 살펴봤고, 요게 나중에 뒤에 가면 보건정책의 평가 기준이 나오는데, 보건정책의 평가 기준이 요 이념이 그대로 다시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요런 이념을 베이스에 깔고 보건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정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이 이념대로 정책이 이루어졌느냐를 평가한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때 또 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보건행정의 범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외워야 될 건데,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저절로 기억이 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다가 마지막에 긴가민가 하는 것만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자, WHO의 보건행정의 범위가 있는데, 보건 관련 기록 보존. 보건과 관련된 기록이라면 결국은 다 뭐 질병의 유병률, 발생률, 사망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록이고, 결국 보건 통계랑 같은 의미예요. 의미상으로는 일맥상통해요. 보건 관련 기록, 보건 교육, 행정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 의료, 보건, 간호까지 WHO는 제시를 했고, 에머슨이라는 학자는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래서 의미상 보건 통계고요. 자, 보건교육,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모자보건까지는 똑같고, 뒤에 두 개가 다르죠. 만성병 관리랑 보건검사실 운영이 추가가 돼요. 에머슨은. 그래서 요거 다음 중 WHO의 보건행정 범위로 옳은 것은, 에머슨의 보건행정 범위로 옳은 것은, WHO와 에머슨의 보건행정 범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 안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건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좀 살펴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보건의료 체계 테마 2로 넘어갈게요.